말을 밟고 가라. 왜 그걸 못합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고 유권자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거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갈 건데 그 곤혹스러워하는 우리 후보의 그 모습을 왜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개보여? 진정으로 자신을 배출해준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정치적으로 죽여줘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굉장히 당을 도구화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금 국민의힘이 고스란히 입는 측면이 있거든요. 진즉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책임을 본인이 떠안고 가겠다고 물러서 줬다면 그러면 한결 부드러웠을 텐데 김문수 후보 선출된 이후에도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냈잖아요.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물러나주면 그나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다면 잘라내야죠. 그러지 않으면 선거가 안 됩니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제 드디어 대선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이제 오프닝 차원에서 뭐 주요 세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조금 가장 잘하고 있는지 한 명씩만 좀 꼽아주십사 합니다. 먼저 박 의원님. 저는 역시나 이재명 후보가 가장 준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가장 오래 준비했고 또 지금 대선판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1위 후보고 하다 보니까 첫날 출정식부터 첫날 동선까지 메시지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당의 이제 후보 교체 내용을 겪다 보니까 준비 안 된 모습이 첫날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셨는데 이 후보 이름도 없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가서 그리고 선거 운동원들도 이제 김문수 후보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선거 운동법을 적용한 것에서부터 아직 이제 이게 당의 그런 여러 가지 자중질환 과정의 준비가 덜 됐구나 이런 모습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인데요. 우리 박원석께서 뭐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뭐 거의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주당 자체가 자신의 대선 캠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많은 선수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대선 전략과 또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실행의 준비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당히 순조로운 일정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후보의 지위를 확보해가지고 기호 2번 김문수를 달다 보니까 사실 유세차 같은 경우도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세차를 이제 어제 오후부터 지역에 이제 돌고 당연히 첫날은 뭐 기호 2번 국민의힘만 있지 우리 운동원 5세도 김문수라는 이름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적적으로 또 회생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진정성, 그런 또 자신의 그 참 끈질긴 그런 노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락시장에서 시작은 했지만은 이제 특히 대구 서문시장에서 첫날 밤을 자고 어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일대를 이렇게 쭉 순방을 하면서 그 강력한 지지세가 결집되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석 후보 같은 경우도 참 역시 산뜻해요, 스마트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여수 산단에서 그래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산업모를 쓰고 헬멧을 썰면서 그 시간에 고생하시는 이 많은 산업 역군들과 함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대 교체 그런 또 이미지를 강하게 또 남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각 후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뭐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의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미 마무리가 된 사안이지만 너무 강렬한 사안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를 했는데 사실 뭐 언론에서는 뭐 당권 싸움이다, 뭐 지방선거 공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권영세, 권성동 그런 중진분들이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이게
뭔가 숨겨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 저간의 사정은 저보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훨씬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바는 대권보다는 대선 이후에 이제 당권 경쟁을 의식한 이제 그런 기존의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의 욕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이다. 근데 이런 진단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보였고요. 사실은 그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해 놓고 이렇게까지 자당의 후보를 흔들었던 경험이 우리 정치사에 있었나 굉장히 드문 모습입니다. 2002년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시절에 후단협이라는 그 모임이 만들어져서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진작에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후보의 경쟁력이 대선 한 달 전까지 잘 안 올라오니까 어쨌든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선거 패배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나온 그런 이제 움직임이었고 당시에 정몽준 후보도 어떤 정당의 후보였습니다. 그냥 급조된 무소속 후보가 아니고 네. 그래서 당과 당 간의 후보 단일화를 이룬 거예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양상이. 근데 한덕수 후보는 엊그저께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분이 갑자기 국민의힘의 추대론, 그 내부의 추대론에 힘입어서 대선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다가 일종의 뒤늦게 무임승차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당의 후보를 선출했던 당의 핵심 구성원들이 자당의 후보는 방치하고 홀대하면서 외부에 있던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후보를 밀어 올려가지고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한 데다가 새벽에 마치 정말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하듯이 오전 3시였죠. 네, 2시에 공고하고 3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동안만 후보 등록을 받고 유일하게 맞춤형으로 한덕수 후보만 등록을 하고 아마 이게 결론은 안 나왔지만 김문수 후보가 제기했던 법원의 가처분이 결론까지 갔더라면 저는 당연히 그 가처분이 인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일종의 폭거거든요. 지금도 그 정확한 그 원인이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욕심 때문 아니었나. 지금 봉합이 돼 있습니다. 네네. 이게 통합이 아니에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물러났지만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못지않게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권성동 원내대표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당의 의견도 있고 무엇보다 경선의 차점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운동에 결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가 4분 오열 상태를 극복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선에서 굉장히 큰 차이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게 혼연일체가 돼서 치러야 해볼 수 있는 선거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한 약점이 있는 거죠.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고 두 번째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좀 네. 이번 그런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말 이는 큰 오점을 남겼죠. 올해가 지금 강복 80주년이고 헌적 76년이지만은 자유당 시절에도 이런 뭐 참 볼상사는 모습은 이런 정치는 국민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참담함이 있어요. 뭐 굳이 왜 그랬냐 이러면은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한덕수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좀 삽입을 시켜보면은 경쟁력이 좀 낮다 그런 측면인데 좀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한덕수 차출론 때문에 결론은 11명의 그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을 시작해서 뭐 8강에 오르고 4강에 오르고 마지막 2강 올라가는 이 과정에 한덕수랑 어떤 후보 단일화의 그런 다음 어떤 그 빅 이벤트를 갖다 미리 공개해놓고 이 후보들을 당선되는 후보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방식이었었다면은 아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더욱더 흥행이 잘 되면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었어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당 지도부에서 저는 대선 전략의 큰 나는 뭐 실패였다. 또 하나는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죠. 우리 당이 내가 이 방송에서도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 그나마 참 어려운 선거인데 의미 있는 성적표를 손에 쥐려고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빨리 불식시켜야 된다.
4월 4일 헌재 심판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마당이면은 그때는 진영 논리로서 우리 헌재 재판관 중에서 흔히 말하는 보수 전형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재판관 임명한 그런 정영식 재판관에 의해서 그 결정문으로 파면 결정문이 나왔을 때 어느 진 보수 지지층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은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선긋기를 통해서 당이 좀 자정 노력과 함께 국민들에게 새로 서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 여전히 뭐 윤석열의 영향력 하에서 경선도 치르고 또 그 후보를 선출한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후보 단일을 통한 이런 그림 자체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뭐 그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당에 지금 뒤늦었지만은 좀 자정 노력은 이번에 김용태 새로 된 비대위원장이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임명되면 지금은 내정자 신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내일 공식적으로 임명되면은 아마 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약간 유행어인데 우리 김 원내대표께서 항상 포켓 정당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오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뭐 재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탈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당연히 보시나요?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제가 강한 입장을 뭐 제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이 천명했어요. 대국민. 그런 측면이라면은 이번 조기 대선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물론 이제 초반부입니다만은 선거운동 기간도 짧았고 많은 준비도 미흡한 가운데 후보 교체 그런 논란 속에서 선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중도 무당측의 예언이 확장되지 않으면은 이재명 오랫동안 준비된 이재명 후보를 꺾기라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신이 선제적으로 나를 밟고 가라. 왜 그걸 못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고 유권자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분, 거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갈 건데 그 곤혹스러워하는 우리 후보의 그 모습을 왜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계속 보여?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거치는 이 진정으로 자신을 배출해 준 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한마디로 죽여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죽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김문수 후보가 12.3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 거치에 대해서는 뭐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축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좀 박 의원님이 좀 부연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3 계엄에 대한 사과는 정확히 아니었고요. 그랬나요? 계엄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네. 그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정쩡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자진 사퇴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뭐 방송에 나와서 함으로써 확산이 됐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서 변호사하고 통화했어요. 네. 뭐 발전이 있냐 그 이후에 이제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당에서 의견을 그렇게 모은다면 뭐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인 것 같다 현재. 그래서 먼저 적극적으로 당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과오를 떠안고 이제 물러서는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보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당을 도구화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금 국민의힘이 고스란히 입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도 좀 더 분명하게 절연하고 선을 긋는 거는 출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 주겠거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제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어요. 그게 좀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를 우선 주목을 해보는데 문제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당내 기반이 그렇게 본인이 칼자루를 잡고 아주 적극적인 단절, 쇄신 조치를 할 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여전히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려고 했던 당내 세력이 있고 그 세력들이 흔쾌하게 김문수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자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또 다른 반대편에는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는 이상 우리 선거 못 치른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목소리와 세력이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어정쩡하게 김문수 후보가 끼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진즉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책임을 본인 떠안고 가겠다고 물러서 줬다면 그러면 한결 부드러웠을 텐데 아니 김문수 후보 선출된 이후에도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냈잖아요. 마치 무슨 치열한 경선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이 정당사에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폭거를 두고서 그러니까 여전히 자칫하면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되면 김문수 후보고 국민의힘이고 선거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 고민이고 스스로 물러나주면 그나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다면 잘라내야죠. 그러지 않으면 선거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 이제 동아일보 오늘 조간 오면 기사에 다뤘었는데요. 이런 어떤 김문수 후보의 스탠스가 어떤 중도 확장과 보수 결집 사이에서 좀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도 조금 어떤 표심이나 지지율에 따라서 좀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금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고 또 이준석 후보보다 또 약간 젊은 의원을 찾다 보니까 뭐 김용태 의원으로 됐다. 그러면서 청년 표심을 위한 뭐 좋은 카드다라는 호평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지적해 주셨듯이 뭐 쌍권 지도부에 좀 시달린 김 후보가 좀 자신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좀 쉬운 비대위원장 내세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 인선 카드에 대해서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그나마 첫 시작을 중앙선관위에 자신이 직접 가서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루어진 바로 결정 자체가 이제 김용태 이 청년 의원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 이념적으로는 보면은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다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때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인천 5.3 사태의 그 사실상 주역이었고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1세대입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정말 신음했던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서울대 그 좋은 학부를 갖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유장취업이라는 그 뭐 당시 엄청난 국가 뭐 보안 그리고 정보기관으로부터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래도 이 땅의 민주화와 그래도 사회적 약자 노동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었고 또 이분이 목에 칼이 들어라도 그 도리에 대해서는 중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아무리 이겨야 되지만 자신의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거취 문제를 자기 손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이 청년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이 그 젊은 헬기 기계를 가지고 뭐든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쌍권 체제에서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거기 지우기를 못했잖아요. 당의 자직 노력을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20여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나는 후보로서 국민 통합과 또 우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블랙파움이라든지 그 후유증 이걸 수습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후보 에너지를 만들어갈 거니까 당신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도 무당청으로 예언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이 올바르게 서는 모습을 좀 만들어달라. 그 주문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면서 쥐어준 윤석열 겁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보십시오. 앞으로
김문수 후보는 한 번 김용태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의 정권을 부여한 이상 이 사람이 당의 자정과 당의 변화와 핵심, 이 개혁적인 그런 활동과 노력을 태클 걸고 우리 당내 강성 지층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강성 지층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다더라도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결행한 그 소신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지켜보십시오. 박원석 의원님은 뭐 같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이렇게 같이 방송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좋은 인선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내에 몇 안 되는 현역 의원이고 젊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두 분 다 70대 중반이시다 보니까 너무 노쇠한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상쇄할 수도 있는 그런데다가 어쨌든 김용태 의원이 또 지역구도 수도권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얼마나 이 개혁의 자율성을 김용태 의원이 명실상부하게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칼자루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칼자루를 쥐고 이 쇄신의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메시지를 조금 독자적으로 내는 정도의 자율성이라면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런 거죠. 김문수 후보는 통합 차원에서 강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도 안고 가야 되고 또 국민의힘의 좀 합리적인 그 외연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도 좀 안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메시지를 내는데 그걸 이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유권자들도 이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게 말뿐이구나. 라고 하면 별 효과를 못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그대로 두고 이를테면 김용태가 주도하는 쇄신 이 성립이 잘 안 돼요. 거기 한 세력을 어쨌든 대표하고 있고 그 세력의 힘으로 후보 교체까지 시도하려고 했던 거기 아주 전면에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분인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선출하는 자리고 지금 선거 중에 원내대표를 뭐 갈아치울 수 있느냐 이런 실무적인 논리도 있지만 아니 갈아치우지 못하더라도 전면에서는 숨겨야죠. 그게 선거의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선다면 이제 그런 정도의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스피커로 대선 국면에서 적당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그칠 거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뭐 대선 패배 이후에 뭐 책임을 지우기 위한 뭐 그런 정도일 수도 있다. 아니 저는 뭐 그 패배의 책임이 거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 과실이 없는데 다만 그냥 선거 때 그냥 간판으로 이용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인 김용태, 국회의원 김용태의 앞으로 정치 전망에서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생각하는 그런 개혁과 쇄신에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것까지 전권을 후보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모아줄 거냐 김용태 의원에게 모아준다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더 긍정적인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김용태 의원의 젊음 또 김용태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적 포지션 이거를 적당하게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니 국민들이 이제는 다 꿰뚫어보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네. 별로 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쌍근 투톱 체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엄청 아프게 많이 때렸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수식어 비유어 다 동원해서 정말 아프게 때렸지만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 없었던 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 당이 그 위에 자정 노력이라든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때렸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야만이 그게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소구력을 얻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저도 소통을 했어요. 맞자마자. 이번 같은 경우는 피도 눈물도 없이 이를 악물고 독해져야만이 절체절명의 보수를 지켜낼 수가 있다. 직접 독해져라라고 네, 조언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지금의 보수는 심지어 내가 결코 보수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쁜 보수를 만들었던 그 쉽게 말하면 세력들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결기와 기백도 가지라. 그래야만이 다시 보수화 살 수가 있는다. 이거는 당내 역학구도적인 측면에서 향후 대선 이후에 이기든 지든 허리 많은 당권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볼상사란
짓을 했다면은 이거야말로 두고두고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까지 가져라. 우리가 창공에 나는 새도 양날개짓이 고루 이렇게 균이 있게 건강하게 날개짓이 돼야 창공을 멀리 날려가라 할 수 있는 건데 진보의 날개만 건강하고 이 보수의 날개가 형편없이 꺾여 있어 봐요. 그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가 불행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용태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은 결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너무 격렬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 선거유세 첫날 한 발언이 사실 좀 논란이 됐어요. 좀 저희가 좀 보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배현진 의원은 네, 한번 보시죠.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네.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되실 거예요? 유림이신데 그건 좀 낫거든요. 뭐 현장에서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뭐 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좀 그렇죠. 어떠시죠?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김문수 그 후보께서 70대 중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과거의 발언도 여러 가지 이제 실언 뭐 막말에 가까운 그런 실언도 있었고 굉장히 주의해야죠. 저게 평상시하고는 다른데 다르게 선거 때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한 어쨌든 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선거운동 첫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런 가락시장 가가지고 물론 거기가 이제 배현진 의원 지역구긴 합니다만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논란을 빚은 건데요.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이성적이고 어쨌든 이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고 경각심을 갖더라도 무심결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살아왔던 시대에는 지금하고 그런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이제 본인한테 이게 딱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저런 실언들이 나오는 건데 각별히 유의해야 되고 캠프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또 나옵니다. 저런 실수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삐끗했던 게 광주에 가가지고 그 5.18 묘지 참배가 막혔는데 그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광주 사태는 다 신군부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거를 이제 무심결에 쓴 거예요. 본인이 습관처럼.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그 살아왔던 습관 속에 배어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지 한 번의 실언이다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캠프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저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해명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논란이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의 국민 소통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철퇴를 내리거나 뭐 조치 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에 박원석 의원께서 잘 뭐 지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트렌드에 뭐 컨셉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 구사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정치 지역구는 부천 소사였어요. 네. 소사 그러면 복숭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스 소사를 옛날 같으면 어느 지역이든 네. 뭐 그 지역의 특산물과 함께 또 뭐 미스 누구가 있고 또 홍보대사 누구 이런 아주 정치인들에게는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날 뭐 아침 새벽부터 그냥 또 그 지역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이 또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뭐 이렇게 첫 시작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정말 뭐 편안하게 가락시장에서도 홍보대사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스 가락 시장 이렇게 이야기된 건데 이 부분은 하여튼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면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런 지금 현재 한마디로 또 꼰대다 이렇게까지 또 평가가 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우리 후보가 또 이제 앞으로 한 20일 동안 많은 방송 또 언론 또 상대해야 되니까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